한때 일본에서 누구보다 잘 나가던 그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끝에서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 달 뒤 그녀는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이 아카리라고 합니다. 일본의 한 지방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기업가였고 어머니는 교양 있는 여성으로 항상 우아함을 유지하셨죠. 제 친구들 역시 대부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라온 세계는 일본 사회의 어려움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그건 그냥 뉴스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학교에서 배우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도 제게는 교과서 속 단어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전체가 침체를 겪으면서 우리 집안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업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고 저 역시 어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본 사회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으로서 이 사회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불평등한지 절감하고 있어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겉으로 보기엔 우아하고 세련돼 보이지만 막상 내부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올해 초 한 사내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안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준비한 자료와 슬라이드를 띄우며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설명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상사의 얼굴에서 흥미를 잃은 듯한 표정을 느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 같았어요. 끝까지 발표를 마쳤지만 상사는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아무런 피드백 없이 바로 다음 발표자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좋은 아이디어네요라는 말은커녕 제 발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듯한 분위기가 회의실에 흘렀죠. 그 뒤로 몇 명의 동료들이 발표를 이어갔고 마침내 제 남자 선배가 나서서 자기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방금 전에 발표했던 기획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슬라이드를 쓰지는 않았지만 구조와 핵심 포인트는 분명히 제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강조했던 몇 가지 표현까지 비슷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기획했던 내용이 그의 입을 통해 다른 목소리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상사가 그의 발표가 끝난 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이거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던 방향이네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타카하시 씨에게 맡깁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 위로 냉수를 끼얹은 것 같았어요. 제가 준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발표 중 느꼈던 모든 긴장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상사의 칭찬 속에서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 모든 공로는 타카하시 선배의 것이 되어버렸죠. 저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회의실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결국 버스 안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왜 이 나라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제가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껏 견뎌야 했던 사건들 중 가장 끔찍했던 날은 작년 지역 홍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촬영 도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메인 진행자로 나서게 되었고, 촬영이 끝난 후엔 스태프들과 함께 술자리까지 참석해야 했습니다. 촬영 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술자리는 시작부터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상사들이 제 옆자리를 고집하며 앉았고, 저는 이미 그때부터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한 상사가 술기운이 오른 채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카리 씨, 오늘 입은 의상이 정말 섹시하더군요. 방송 내보내면 시청률이 확 올라가겠어요. 순간 모든 대화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에 앉아있던 동료들이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눈치를 보며 술잔을 들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했지만 도저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려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한 스태프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상사분이 아카리 씨를 꽤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 기회 잘 활용하면 승진도 빠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고 무력감을 느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승진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 노력이 아닌 제 외모와 호감이 승진의 열쇠가 될 거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 사건은 제가 겪은 많은 일들 중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생방송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한 게스트가 방송 도중 저를 향해 손을 뻗더니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며 손을 뺐고 불쾌함이 얼굴에 드러났죠. 하지만 촬영이 끝난 뒤 제작진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카리 씨, 그냥 분위기 맞춰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게스트분이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리는 느낌에 화가 났습니다. 왜 제가 잘못된 행동을 참아야 하는 걸까요? 왜 제 불편함은 고려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방송이라는 화려한 세계에서 제 역할은 그저 보기 좋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 제 노력, 제 아이디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참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은 더 빈번해졌고 결국 저는 아나운서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꿈꾸고 노력했던 직업을 포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제 방에서 나오는 일조차 꺼렸고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지내는 동안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저를 더 갉아먹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 친했던 친구인 하야카와 리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카는 학창시절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였어요. 저희 집 못지않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적도 우수해서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리카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녀의 삶은 마치 정해진 탄탄대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죠. 리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 내에서도 명문으로 손꼽히는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누구라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러움,
동시에 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데서 오는 거리감 같은 것이 느껴졌죠. 리카와 점심 약속을 잡은 날, 저는 꽤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침대에만 누워있던 제 자신이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저를 끌어내준 리카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불안함도 느껴졌습니다. 리카가 평소와 다르게 자주 전화하고 만나자고 했던 그 행동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카페에서 마주한 리카는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세련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정리되지 않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오랜만이다. 아칼이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면서 어색함을 덜어내려 했죠. 그런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리카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회사 그만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리카가 다니던 회사는 일본에서도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고 그녀는 늘 그곳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회사를 그만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묻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회사 분위기도 너무 힘들었고 경쟁도 심했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더라. 내가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 더는 못 참겠더라고. 그리고 리카는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겪는 일이라며 넘기려 했다고 했어요. 점심자리에서 들려오는 불쾌한 농담이나 회식 자리에서 느껴지는 신체 접촉 같은 일들이 반복됐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참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계속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문제를 상사에게 알렸고 회사의 문제를 공론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녀는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는 거였죠.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일부는 너무 예민하다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리카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고 모든 시선이 자신을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져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게다가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카는 한때 부유했던 집안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큰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아빠 사업이 망해서 생활비도 부족해졌어. 처음엔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그럴 여력도 없어. 카드값도 감당 못하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서 너무 막막해. 그녀는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미래를 맞이할 줄 정말 몰랐어. 아카리.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잖아.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리카는 제가 알던 강하고 당당했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창시절 누구보다 빛났던 리카마저 이렇게 무너져 내린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유했던 집안도 모두가 부러워하던 직장도 그녀의 당당함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리카도 이렇게 살기 힘들구나. 리카를 만나고 난 후 저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리카와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 비슷해서였을까요? 우리의 대화는 종종 무거웠지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리카가 제게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때는 일본에서 꽤 잘 나가던 우리가 이런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도 없었고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리카는 힘들지 않고 시급이 높아서 괜찮은 일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리카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봤지만 리카도 잘 모른다며 처음 가보는 거니까 일단 나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리카도 기대 반, 불안 반으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착한 장소는 좁고 어두운 골목 끝에 위치한 간판도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마주한 분위기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방과 홀에는 몇몇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짧게 우리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님 많을 거야. 예쁘게 웃으면서 얘기만 잘 들어주면 돼. 리카와 저는 그제야 이 일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은 단순히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게의 설명과는 달리 여성들이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 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몇몇 여성은 손님들과 지나치게 가까운 행동을 하기도 했고 어떤 여성은 손님에게 끌려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와 리카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카는 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과 다르다며 항의했지만 주인은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야. 손님과 즐겁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리카는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좋은 회사에서 일하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몰려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리카는 저를 따라 나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끝없이 어두웠습니다. 나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일 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둘 다 여기까지 몰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리카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답장은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우리는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리카의 빈자리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녀를 더 도와주지 못한 게 원인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망설이며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오래전에 잊은 듯 했던 리카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듣던 무겁고 지친 톤이 아닌 밝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였거든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리카에게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리카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쩌다가 한국까지 간 거야? 라는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리카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며 저를 한국으로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거절했습니다. 제 상황이 어떤지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값은커녕 하루하루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빠듯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리카는 고집스러웠습니다.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태도, 변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걸 잃은 듯한 사람이 이제는 마치 다른 삶을 사는 듯 보였으니까요.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리카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리카를 기다리며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리카가 나타났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달 전 초췌하고 무기력했던 리카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 있던 건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의 리카였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잘 차려입은 옷, 환한 미소까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저는 어딘가 어색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리카는 한눈에 봐도 예전의 그 리카로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빛나 보였습니다. 그녀는 짐을 도와주며 얼른 나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말하며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리카의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취업했고 지금은 자신이 속한 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정말 달라, 아카리.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야.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내가 한 일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정말 좋아.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부러움과 동시에 어쩐지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리카는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를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이 너무 지쳤고 우연히 알게 된 한국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당시엔 큰 기대 없이 지원했지만 면접을 준비하며 점점 도전 의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리카는 합격했고 낯선 한국 땅에 발을 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 언어도 잘 모르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 내가 낯설어하면 먼저 다가와서 도와줬고 회사에서도 내가 실수하면 이해해줬어. 그런 환경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리카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이야기를 따라갔지만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리카는 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고민을 나누며 함께 아파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리카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리카가 말하던 성차별 없는 환경이나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직장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기에 더 낯설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리카의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활기차게 길을 안내하며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회사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일을 끝내면 다들 철저히 쉬려고 해. 야근도 거의 없고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 리카가 사는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회사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이 정도 집에서 살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리카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리카가 말하던 한국의 회사, 친구가 누리는 환경, 그리고 리카가 얻은 삶의 안정과 자신감이 저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리카와 함께 보낸 며칠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리카는 저를 데리고 서울의 곳곳을 누비며 마치 가이드처럼 한국 생활을 자랑했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예쁜 카페에서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의 밝은 표정, 거리의 활기, 어디를 가도 느껴지는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너무 낯설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다들 활기가 넘쳐 보였어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가족끼리 웃으며 걷는 모습, 심지어 혼자 걸어가는 사람들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왜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 얼굴에서 행복이 보일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리카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힘들어하던 리카가 한국에서는 마치 새로운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나도 한국에서 산다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일본의 공기는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적막한 방 안의 공기가 저를 단숨에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어질러진 침대, 두꺼운 먼지가 쌓인 창틀, 몇 달째 열지 않은 커튼.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는 정반대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리카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여기에 갇혀 있는 걸까? 한국에서 본 리카의 밝은 모습과 한국 사람들의 생동감 있는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금 제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자꾸만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리카의 얼굴, 생동감 넘치던 한국거리, 자신감이 가득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든 게 저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엔 왜 일본에선 이런 모습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내다 보니 제 마음 한편에서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리카도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에서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리카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분히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해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보기로요. 리카처럼 저도 그곳에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건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며 숨기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카가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을 줬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리카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세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이지만 이제 저는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리카처럼 당당하게 웃으며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꼭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여정을 응원해 주신다면 그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제게 희망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 사연의 주인공처럼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장을 찾아 도전하는 일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이야기가 많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